역사 속 기업가 정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 속에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고 또 기업가가 한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 내용 중에 중세시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부흥을 이뤘고 반면에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어떻게 쇠락의 길을 걸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영국의 부흥과 프랑스의 후예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개의 혁명은 유혈혁명, 유혈 사태를 통해서, 즉 상대방에게 어떤 인위적인 위력을 가하거나 전쟁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런데 1688년 영국에서는 말 그대로 명예스러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즉 유혈 사태 없이 정권이 바뀌는 혁명이 발생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즉 네덜란드 태생 윌리엄 3세와 영국인 메리 2세가 공동으로 왕위를 계승했는데 전쟁 없이 국왕이 교체된 명예로운 혁명이었습니다. 새로 국왕이 된 윌리엄 3세는 네덜란드 출신의 장인과 기술자, 그리고 프랑스 위그노, 즉 신교도들이죠. 프랑스 위그노들은 글을 알고 또 분야의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을 대거 영국 사회로 영입하면서 영국은 신산업을 소개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여 산업혁명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굉장한 호전주의자였죠. 종교적인 신념으로 타 종교를 배척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호전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 증손자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당신은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잘못된 그런 사례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전쟁을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행복은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것과 신에게 복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흉내내지 말고 평화로운 군주가 되십시오라고 증손자에게 유언합니다. 전쟁을 좋아하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어떻게든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런 자신의 잘못된 국왕 시절에 재임했던 잘못된 선례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후세 그리고 증손자에게는 보다 평화로운 성군이 될 것을 제안한 것이죠. 이처럼 프랑스의 태양이 질 때 독일에서는 여명이,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발발했습니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신교도였던 위그노 추방이라는 패착 때문에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또 앙리 4세가 발표한 낭트 칙령, 즉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하고 상공업을 중시한 그런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과거로 회귀, 즉 귀족과 성직자들의 특권이 강화되어 혁명이 촉발되었던 것이죠. 만일 19세기에 부르주아들이 프로테스탄트, 신교도와 단절되지 않았다면 아마 영국보다 프랑스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처럼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경제와 인적 자원인 기업가의 중요성을 깨달은 나라는 일찍이 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근대의 역사는 기업가를 잘 보호한 나라와 이를 탄압한 나라를 압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여러분, 200~300여 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 미국,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었나,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시죠? 미국 초기의 사회에서는 귀족과 상류층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인들은 기존 종교와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평등한 기회 확보를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자 이를 포착해서 미국의 번영의 길로 만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미국이 어떻게 부자가 나라가 되었는지 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을 이해하려면 미국 건국 초기의 대표적인 기업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에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5명의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분들일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철도 왕으로 알려진 코넬리어스 밴더빌트입니다. 그는 해운업과 철도 산업으로 재산을 모은 사업가이자 자선가입니다. 한 척의 보트로 해운업을 시작해서 증기선 사업을 확대됐고 또 미국의 영토가 이 동부에서 서부로 확산이 되면서 철도 산업에 진출해서 미국 철도 산업을 장악해서 큰 돈을 번 사업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가 번 돈은 순전히 그를 위해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밴더빌트라는 대학을 세워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철도왕 코넬리어스 밴더빌트, 미국 건국 초기의 대표적인 기업가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그 유명한 석유왕 락펠러입니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 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1859년 펜실베니아에서 석유 광맥이 발견되자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기회를 포착해서 석유 정제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돈을 좀 벌어서 1870년 스탠다드 오일사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드디어 락펠러 재단 또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해서 사회에 기여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대표적인 기업가 바로 석유왕 락펠러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카네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역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양한 회사를 거쳐 철도 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회사에 근무하던 중에 장거리 여행자를 위한 침대차 사업, 유정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게 되면서 드디어 카네기 철강 회사를 설립하면서 철강의 대중화를 이루게 됩니다. 즉 철강이 대중화되자 철강은 교량, 건물에 활용되면서 도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안드류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다. 하지만 후반부는 나누는 시기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모멘텀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는 자선 사업가로서 미국 전역 2,500개 도서관을 설립하였고 또 그 역시도 케네기 멜론 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자선가로서의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물 토마스 에디슨, 두말할 나위 없죠? 발명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긴 사람으로 현재 1093개의 발명 특허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발명품을 남겼습니다마는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발명품이 바로 전구죠. 이렇게 불이 들어오자 밤늦게까지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그가 또 위대했던 것은 많은 발명품, 특허를 남겼다라는 걸 넘어 제너럴 일렉트릭사라는 지금의 지휘사지요. 이런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의 특허 아이템들, 발명품을 대중화, 보급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헨리 포드, 대량 생산의 아버지 헨리 포드입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계 공장에서 직공으로 여러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굉장히 비싸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이 됐는데 자동차의 대중화, 보급화를 선언하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기존 자동차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모델 T를 개발해서 대중들에게 자동차를 보급했던 것이죠. 자동차가 대중적으로 보급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렇습니다. 도로가 깔리니까 중간중간에 주유소가 설립이 되고 주유소가 생기니 주변에 쇼핑센터가 구축이 되고 도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초기의 대표적인 기업가들은 물론 그들 스스로의 막대한 엄청난 부를 창출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들의 사업 활동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부 창출이 아닌 사회적인 부가가치,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업가 플러스 기업가, 앙트레프레너라고 부르게 된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기업가 정신이 확산되고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의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 기회를 포착하는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적 시스템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설명드린 여러 헌신적인 기업가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그리고 그 제도를 잘 구축하기 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그는 미국 초대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는데요. 오리지널 미국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카리브해에 태어나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식품 무역회사에 근무하면서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서 배를 이용한 무역 거래를 경험하면서 무역의 중요성, 교역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인식하게 됩니다. 또 그는 똑똑한 머리를 지녀 2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태생은 아니어서 굳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만은 미국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여 미국의 독립을 이루는 데 기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미국인들 가슴속에 오래 남아 있었던 것은 아메리칸 시스템이라는 미국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이미지처럼 미국 화폐 10달러짜리에는 이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미국인들에게 남겨진 의미,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733년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에서 미국산 차의 수입을 금하자 미국 상인들이 보스턴 지역에 자신의 차를 내던져 버리는,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차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에 재무부 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영국과의 통상을 중지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보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확대되자 드디어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하는 미국 독립혁명의 발단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당시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유럽에서 끌어다 쓴 막대한 부채가 남겨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13개의 주의 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13개 주 대표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1787년 13개 주들의 확고한 단일 연방으로 구성하고 유럽을 뛰어넘는 하나의 아메리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의 미국의 모습, 즉 미합중국 탄생의 계기가 된 것이죠. 또 알렉산더 해밀턴은 재임 기간 동안 경제개발 계획을 실현합니다. 공산품 생산에 주력했고 이 해밀턴 시대에는 3,800개가 넘는 회사가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계층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누구나 개척하면 이룰 수 있다는 기회의 평등이 미국 사회로 진출한 이민자 사회의 확산이 됐습니다. 즉 그만큼 기회의 평등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를 토대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획가, 즉 기회를 포착해서 반응하고 사업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앙트레프레너가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또한 이런 기업가적인 기회를 보장하고 기업가를 장려하는 정부와 강요 그리고 제도들이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기업가들 역시 단순히 부의 창출과 기업 성장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무장하여 대량 생산을 하고 또 가격을 다운시켜서 서민들도 구입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는 등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200년, 300년밖에 되지 않는 역사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미국 독립 후에는 새 헌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 내용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귀족의 계급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의 평등한 재산권을 헌법에 명시합니다. 또 계층 간 이동의 자유와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을 위한 신념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또 미국 헌법은 비즈니스 문서로 이해되기까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즉 특허권과 저작권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이 무언가를 발명한다면 그 발명품을 7년간 소유하며 7년간 수익이 발생함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즉 미국 내 이와 같은 미국 헌법 내 이와 같은 요소들이
사업과 창업을 장려하여 많은 창업가들이 발생하고 이들이 사회적인 부가치를 많이 탄생하여 미국 경제가 생동력 있는 경제로 이를 통해 보다 진보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한편 미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알렉산더 해밀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두 국무위원들, 두 장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 연방파의 근원입니다. 또한 그가 재임 기간 동안 부채를 해결하고 경제를 회생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정부, 또 재무부 규모의 확대를 주장했고 당연히 상공업자들, 북부 기반의 상공업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그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에 상응하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 그 두 집단이 꾸준히 토론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과정에 사회가 진보할 텐데요. 이 알렉산더 해밀턴의 반대에서 토마스 제퍼슨은 초대 국무부 장관으로 공화파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이는 해밀턴과 반대로 작은 정부를 주장했고 권력의 분립 및 자치를 중시했습니다. 이는 해밀턴의 지지 세력과 반대로 남부 및 서부 기반의 농업 세력이 지지를 했던 것이죠. 이 둘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자 국무위원으로 장관으로서 임명이 됐는데 끊임없이 워싱턴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책을 제안하고 상대방을 때로는 견제하기도 하는 그런 경쟁 관계, 때로는 정적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밀턴은 정적에 의해 피살된 후 맨하탄 한켠에 묘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이 바로 맨하탄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묘비입니다. 한편 가난한 이민자가 만든 미국,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알렉산더 해밀턴이 만들어놓은 여러 정책으로 그가 죽은 후 10년 동안 미국 제조업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아버지 프랜시스 로웰은 미국식 제조업의 시작이라는 로웰 공장을 설립합니다. 로웰 공장은 바로 로웰 걸스라는 농부의 딸들을 로웰 직물 공장 내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임금을 제공했던 것이죠. 이런 거대한 숫자의 미국 여성들이 노동인력으로 성공했던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덕분에 미국의 섬유산업과 산업혁명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편 초대 국무부 장관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재임하면서 미국 영토가 동부에서 서부로 급속히 확장하게 됩니다. 즉 영토가 확장되자 당연히 운하와 도로가 깔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즉 철도가 운하를 대신한 1930년대 철도 산업으로 기업가들이 대거 몰리고 건설업과 유통업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런 기회의 상황에 이를 포착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코넬리어스 벤더빌트, 락펠러, 앤드류 카네기 등이겠죠. 이처럼 대륙 횡단 철도와 모든 갖가지 철도들이 미국이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즉 미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시장이 확대되는 기회적인 순간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발전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자신의 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 더불어서 시장을 통합하고 제도적으로 지지한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또 기업가 정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하고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는 기업가들이 확산돼야 되고 또 기업가를 존중하는 사회적인 시스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